악취가 심해서 접근조차 못했던 죽음의 바다 시화호. 그 위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죠. 6년 후 프랑스의 세계 기록을 넘어선 한국 시화호 조력발전소. 5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 연간 1,000억 원. 교디, 수질 개선 5배, CO2 연간 31.5만 톤 감축, 탄소 배출관 연간 80억 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프랑스 브르타뉴 해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랑스 조력발전소를 바라보며 자랐는데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라며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했죠. 나 역시 그 발전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됐고 50년 가까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큰 조력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동료가 기사를 보여주죠.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대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여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황당했죠. 죽은 호수 위에 발전소를 짓는다며 오염된 물을 되살리겠다고 하는데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청정 에너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썩은 물을 정화하겠다니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사진 한 장이 눈에 박혔는데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 원통들이 솟아 있었죠. 저게 뭐냐고 물으니 동료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공법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반세기 동안 지켜온 우리의 기록이 정말 깨지는 건지 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한국행 짐을 쌌어요. 회의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는 시화호로 향하는 채 올라타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로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회색빛 하늘 아래 드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차창 밖으로 거대한 물웅덩이가 나타나는데 탁한 갈색 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시화호인가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악취가 밀려오죠. 이게 무슨 냄새냐고 내가 묻자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죄송하다고 곧 익숙해지실 거라고 대답해요.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묻어나는데 나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제 방 위로 올라섭니다. 원래부터 이랬느냐고 내가 묻자 그가 고개를 젓죠. 아니라고 예전엔 풍요로운 바다였다고 말하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봐요. 1994년에 방조제를 막았는데 간척 사업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다와 단절된 호수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를 고스란히 품었대요. 출구가 없으니 오염 물질이 쌓이기만 했고 물은 썩어 들어갔으며 악취가 진동했죠. 나는 손에 들린 자료를 펼쳐보며 화학적 산소 요구량 17.4 ppm이라는 숫자에 눈이 멈춥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다고 김 과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해요. 물고기는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묻자 전멸했다고. 조개도 개도 없다고 대답하죠.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야말로 무생물 구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전소를 짓겠다고요. 내가 반문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여요. 세계 최대 규모로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죠. 나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데 썩은 물 위에서 청정 에너지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며 목표는 2가지라고 손가락을 펴 보이죠. 첫째는 프랑스 랑스 발전소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이고 둘째는 이 죽은 호수의 수질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요. 발전소로 바닷물을 순환시켜 썩은 물을 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야심차다 못해 무모해 보이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내가 묻자 그가 말씀하시라고 대답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내가 직설적으로 말해도 김 과장은 웃어요. 자기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내가 묻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대답하며 제 방 끝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공사 준비가 한창이에요. 직접 보시겠느냐고 그가 묻자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죠.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제 방을 따라 걸으며 발밑에서 악취가 계속 올라오는 걸 느끼는데 갈라진 갯벌 틈으로
검붉은 물이 고여 있어요. 저기 보이시느냐고 김 과장이 바다 쪽을 가리키며 묻죠. 거친 파도가 방조제를 때리고 있는데 조수 간만의 차가 8미터라고 설명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차라고 덧붙이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여요. 조력 발전의 핵심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이니 8미터라면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죠. 하지만 그만큼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고 내가 묻자 맞다고, 그래서 특별한 공법을 쓴다고 대답해요. 특별한 공법이 뭐냐고 다시 묻자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내일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죠.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이 이상한데 마치 거친 파도 너머의 무언가를 이미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해낼 수 있느냐고 내가 묻자 김 과장이 돌아보며 대답하죠. 반드시 해내겠다고요. 그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번 여정이 나의 예상을 뒤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하자 김 과장이 나를 맞이해요.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다며 그가 미소를 짓는데 어제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지죠. 나는 그를 따라 해안가로 향합니다. 거친 서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요. 8미터 높이의 파도가 임시 구조물을 때리며 포효하는데 대자연의 힘 앞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죠. 저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건지 나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해요. 일반적으로는 흙과 돌을 쏟아부어 물을 막는데 단순하고 검증된 방법이라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한다고 하죠.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되묻자 그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곳은 다르다며 김 과장이 목소리를 낮춰요. 조수 간만의 차가 8미터에 달하는 거친 바다라서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견딜 수 없다고 하죠. 흙과 돌로 쌓은 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고 재촉하자 김 과장이 설계도를 펼쳐요. 원형 셀 공법을 적용한다며 도면을 가리키는데 나는 그 대담한 설계를 보고 혀를 내두르죠.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낸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냐며 내가 도면을 가리키자 그가 자세히 풀어서 말해요. 폭 50cm의 강철 시트 파일을 받아 밑바닥에 박는데 한 장 한 장 촘촘히 연결해서 무려 128장의 철판이 하나의 원을 그린다고 하죠. 원의 크기를 묻자 지름이 20.4m라며 축구장 페널티, 에어리어 절반 크기라고 비유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스케일이에요. 나는 도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감탄하죠. 그 안은 어떻게 채우느냐는 질문에 모래로 가득 채운다고 김 과장이 답합니다. 텅 빈 강철 원통이 단단한 기둥으로 변하는데 모래의 무게가 구조물을 지탱하게 만드는 원리라며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라고 자부하죠. 총 몇 개를 만드느냐고 물으니 29개란 대답이 돌아와요. 이 거대한 원통들을 바다 위에 연달아 연결해서 물을 막는 거대한 성벽을 쌓겠다고 하죠. 바다 한가운데 강철의 장성을 세우는 거라며 김 과장의 눈이 빛나는데 나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김 과장이 피식 웃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며 되묻죠. 파도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전멸이라고 내가 우려를 표하자 그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천 톤의 바닷물이 밀려들면 모든 게 끝장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안다고 하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한다며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해요. 거센 서해의 파도는 자비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 하죠. 그 압력을 버텨내야만 한다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직접 보여드리겠다며 김 과장이 나를 작업 현장으로 안내해요. 거대한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작업은 정교한 시계태엽처럼 돌아가고 있죠. 템플릿을 지지대 삼아 핀 파일을 박으며 위치를 잡고 각도를 맞추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저 작업자들 실력이 대단하다며 내가 감탄하자 김 과장도 동의해요. 128장의 철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야 하니 숙련공들만 투입했다고 하죠.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는 나의 말에 그가 환하게 웃습니다.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이음새를 붙이고 있어요.
쉴 새 없이 빵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해가 지고 조명이 켜져도 작업은 멈추지 않죠.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밀물이 오기 전에 구조물을 완성해야 한다며 김 과장이 현장을 둘러봅니다. 나는 전망대에 올라 그 광경을 내려다봐요. 푸른 물결 위로 은빛 곡선이 솟아오르는데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의 원들이 하나둘씩 그려지고 있죠. 인간이 바다 위에 원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옆으로 다가와요. 토목공사라기보다 거대한 대지 예술에 가깝다는 나의 말에 그도 수긍하죠.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 한다며 먼 바다를 응시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김 과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요. 이 바다가 우리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용히 입을 열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는데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원형셀이 완성되자 다음 단계가 시작돼요. 거대한 호스가 원통 안으로 들어가는데 김 과장이 신호를 보내며 이제 모래를 채워 넣을 차례라고 알려주죠.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하자 엄청난 양의 모래가 원형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저게 다 모래냐며 내가 놀라자 그가 미소로 답해요. 텅 비어있던 강철 원통이 점점 단단해지는데 모래가 차오를수록 구조물의 무게가 늘어난다고 설명하죠. 파도 따위는 우습게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간다며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얼마나 채워 넣느냐고 물으니 꽉 찰 때까지라는 답이 돌아와요. 29개의 원통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거대한 벽을 형성하는데 바다를 가르는 장성이 완성되어 가죠. 그 광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마치 중세시대 성벽 건설을 보는 듯하다는 나의 말에 김 과장이 피식 웃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강철의 요새라고 부른다며 어깨를 으쓱하죠. 인간이 바다 한가운데 요새를 세우고 있다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요. 공사가 끝나면 이 가물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의 표정이 환해지죠. 바로 그게 이 공법의 진짜 장점이라며 신이 나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모래를 다시 빼내고 철판만 걷어내면 끝이라고 해요. 귀를 의심하며 그게 전부냐고 되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풀어서 말하죠. 보통의 가물마기는 철거할 때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흙과 돌과 콘크리트가 뒤섞여 처리하기 곤란하며 바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기존 방식의 한계예요. 하지만 원형셀 공법은 완전히 다르다며 김 과장이 자부심을 드러내죠. 채워 넣었던 모래를 샌드펌프로 다시 빼내면 깨끗하게 분리된다고 합니다. 재활용도 가능하고 철판만 걷어내면 녹이거나 해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할 수도 있다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죠. 바다에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느냐며 확인하자 김 과장이 단호하게 손을 내저읍니다. 폐기물도 남기지 않는 지도카리만큼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강조해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죽음의 호수를 살리겠다면서 공사로 바다를 더럽힐 순 없지 않겠느냐며 그가 나를 바라봅니다.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물마기가 완성되자 안쪽에 물을 퍼내기 시작하죠. 거대한 펌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언제쯤 바닥이 드러나느냐고 물으니 며칠 더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죠.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마침내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건 뭐냐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김 과장이 환하게 웃어요. 드디어 바다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치죠. 햇빛 아래 젖은 땅이 빛나고 있는데 그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축구장 12개 크기란 대답이 돌아와요. 13만 8천 제곱미터의 마른 땅이 생겨났다며 김 과장이 팔을 활짝 펼쳐 보이죠.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공터가 나타난 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에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라며 김 과장이 표정을 바꾸죠. 발전소 구조물을 안치기 위해 드러난 바닥에서 다시 땅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파느냐고 물으니
지하 25m까지 내려간다는 답이 돌아오죠.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25m면 아파트 10층 높이가 아니냐고요? 김 과장이 맞다며 담담하게 수긍해요. 바다 밑바닥에서 다시 그만큼을 파내려 가야 한다니 상상이 안 된다며 혀를 내두르자 그가 빙그레 웃죠. 상상이 안 되면 직접 보시라며 굴착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거대한 굴착기들이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기계음이 천지를 진동해요. 전망대에 서서 그 장관을 내려다보죠. 인간이 바다의 살을 가르고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경외감마저 느껴지는데 김 과장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어요. 우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프랑스의 엔지니어로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교과서의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들의 뚝심이 바다를 갈라놓은 거라며 김 과장이 먼 수평선을 바라봐요. 나도 그의 시선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터파기가 끝난 거대한 웅덩이를 내려다봐요. 깊이만 25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인데 김 과장이 옆에서 이제 이 안을 채워나갈 차례라고 말하죠.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저 트럭이 다 필요하냐며 놀라자 그가 웃으며 하루에 수백 대가 오간다고 답해요.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데 회색빛 콘크리트가 웅덩이 안으로 부어지죠. 시멘트 냄새가 현장 가득 퍼지며 발전소의 기초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갑니다. 이제 뭘 올리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눈을 빛내며 발전소의 심장이라고 답해요. 수차 구조물이라 불리는 이것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라며 설계도를 펼쳐 보이죠. 모든 공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설계도를 받아들고 규모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죠. 이게 정말 맞느냐며 되묻자 김 과장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수긍합니다. 건물 15층 높이라고 해요. 가로 길이는 196m에 달하는데 이곳에 10기의 수차 발전기가 일렬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죠. 15층이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가 미소로 답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답게 모든 것이 거대하다며 김 과장이 어깨를 으쓱해요.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둘러보니 철근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죠. 콘크리트 타설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벌브 케이스라 불리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저건 뭐냐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김 과장이 다가와요. 마치 거대한 잠수함의 앞머리처럼 생긴 돔 형태인데 유선형의 곡선이 아름답죠. 수차의 축을 지지하는 핵심 부품이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녀석이 발전기의 심장을 품는 방이라고 해요. 모든 힘이 이곳에 집중된다며 김 과장이 벌브 케이스를 쓰다듬듯 만지죠. 발전기가 돌아갈 때는 엄청난 진동과 압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입니다. 얼마나 강한 힘이 가해지느냐고 물으니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요. 수천 톤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며 터빈을 돌리는데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벌브 케이스는 그 모든 힘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나의 질문에 김 과장이 표정을 굳혀요. 전체가 무너진다고 단호하게 답하죠.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갑오신 셈이라며 책임감 어린 눈빛을 보입니다. 작업 현장으로 다가가니 엔지니어들이 거푸집을 짜고 있어요. 마치 보석을 세공하듯 신중한 손길인데 긴장감이 흐르죠. 실수란 있을 수 없다며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철근을 엮는 작업자들의 동작을 지켜봐요. 한 올 한 올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데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집중하고 있죠. 저 사람들 대단하다며 감탄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고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해요. 눈빛이 단단한데 진심이 느껴지죠. 앞으로 수십 년간 거친 서해의 조류를 전기로 바꿔낼 신전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수십만 가구의 불을 밝히게 되죠. 에너지의 성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김 과장이 먼 곳을 응시합니다. 크레인이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오르며 기계음과 망치 소리가 뒤섞이죠. 밤이 되어도 작업은 계속되는데 조명탑이 현장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왜 쉬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답이 돌아와요.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김 과장이 쓴웃음을 짓죠. 조수에 맞춰 작업해야 하니 1분 1초가 소중하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인간이 이토록 거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믿기 어렵죠. 심장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며 김 과장이 뿌듯하게 중얼거립니다.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이상이죠.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이자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차 발정기의 핵심인 수차축을 설치하는 날인데 현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죠. 아침부터 안전 점검이 시작되며 모든 장비와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차축이 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줘요. 물의 힘으로 회전하는 날개와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것이 없으면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수차축을 가까이에서 살펴봐요. 거대한 강철 원통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 크기에 압도당하죠.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50톤이 넘는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50톤이라고요. 되묻자 김 과장이 진지하게 수긍해요. 대형 트럭 10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무게라고 하죠. 대형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와이어가 수차축을 감쌉니다. 자, 시작한다며 현장 소장이 무정의를 들어요. 모든 작업자가 숨을 죽이는데 긴장의 순간이 시작되죠. 크레인이 50톤의 쇳덩이를 들어 올리자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차축이 지면을 떠나요. 공중에 떠오른 축이 천천히 방향을 트는데 벌브 케이스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죠. 입구의 크기는 여유가 거의 없다며 김 과장이 긴장된 표정을 짓습니다. 자칫해서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그가 고개를 젓죠. 수억 원짜리 장비가 순식간에 고철이 된다며 전체 공정이 몇 달씩 지연된다고 해요. 무정이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절제된 외침이 들려옵니다. 당겨 천천히라는 지시가 울려 퍼지죠. 50톤의 육중한 무게가 허공을 가르는데 숨이 막히는 순간이에요. 크레인 기사의 손놀림이 예술이라며 김 과장이 감탄합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절하는데 땀이 흘러내려도 닦을 틈이 없어 보여요. 아래에서는 작업자들이 손신호를 보내죠.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라며 수십 명의 눈이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완벽한 팀워크라며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조용히 수긍해요. 수차축이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조절하는데 밀리미터 단위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죠. 숨 막히는 긴장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해요. 완벽한 균형과 정밀함의 승부라며 50톤의 무게를 깃털처럼 다뤄야 한다고 하죠. 벌브 케이스 입구의 축이 가까워지며 모든 시선이 그 틈새에 집중됩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며 김 과장이 주먹을 불끈 쥐어요. 조금만 덜하는 숨죽인 외침과 함께 축이 입구로 빨려 들어가죠. 강철과 강철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쿵 묵직한 진동과 함께 축이 제자리에 꽂혀요. 현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며 누군가 작게 환호성을 지르죠.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서로 얼싸안습니다. 몇 달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라며 김 과장이 눈가를 훔쳐요. 수차축 정렬은 이후 모든 조립 공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죠.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조금만 틀어져도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레인 옆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집요함이 50톤의 쇳덩이를 깃털처럼 다루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구나 싶다며 내가 감탄하자 김 과장이 환하게 웃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라고 그가 조용히 말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다루는 이해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죠. 오늘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발전기의 뼈대가 섰으니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할 근육을 붙일 차례예요. 바로 유량 조절 장치인데 이 장치가 발전의 효율을 결정한다며 김 과장이 조립 현장으로 안내하죠. 거대한 구조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게 다 하나냐며 놀라자 그가 미소로 답해요. 무게만 1300톤이 넘는 초대형 구조물이라며 아파트 한 동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다룬다는 건지
상상이 안 된다고 말하자 김 과장이 자신감 있게 웃습니다. 유량 조절 장치의 구조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그가 16개의 거대한 날개를 가리켜요. 이 날개들이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발전기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통제한다고 하죠.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조절하는 판막 같은 역할이라며 비유합니다. 왜 그렇게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진지하게 답해요. 수차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고품질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리고 너무 적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립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하는데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저절로 숨을 죽이게 되죠. 거대한 장치를 본체에 연결하기 위해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그 개수가 무려 160여 개에 달합니다. 저걸 다 손으로 조이느냐며 놀라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인부들이 토크렌치를 들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미리 계산된 값으로 정확하게 볼트를 조여나가죠. 표정이 하나같이 비장합니다. 왜 토크 값까지 일일이 지정하느냐고 물으니 그가 잠시 멈춰요. 하나라도 헐거우면 강한 수압을 견딜 수 없다며 목소리에 무게를 싣죠. 수천 톤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볼트 하나가 풀리면 물이 새어 들어오고 발전기 전체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자 김 과장이 파손 위험이 있다고 답해요. 볼트라는 게 무조건 세게 조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며 규정 이상의 힘을 가하면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금이 간다고 하죠. 미세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2번 볼트 규정 토크 도달이라는 무전 보고가 들려와요. 옆에서 감독관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데 160개를 전부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루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고개를 젓죠.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이 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진다며 단 하나의 볼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해요. 그의 눈빛에서 장인의 고집이 느껴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크레인이 1300톤짜리 구조물을 옮기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고래처럼 보이죠. 그 아래에서는 인간이 손으로 나사 하나하나의 압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인과 개미가 함께 일하는 모습 같다며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피식 웃어요. 기묘한 대비라며 동의하죠. 가장 거대한 힘을 가장 섬세한 손길로 제어하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1300톤의 장치를 움직이면서도 볼트 하나의 조임 정도를 놓치지 않는다며 그가 자부심을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죠. 메모장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이 광경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동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말하자 김 과장이 환하게 웃어요. 작업이 끝나갈 무렵 비로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단순히 큰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날이 밝아요. 정치식이라는 의식이 열리는데 김 과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하죠. 건물을 지을 때 상냥식을 하듯 발전기의 심장인 회전자를 제자리에 안착시키는 성스러운 행사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현장 분위기가 달라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는데 모든 작업자가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정장 차림은 아니지만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회전자가 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자석의 힘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라고 답해요. 이것이 돌아야 비로소 전기가 생성된다며 발전소의 존재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회전자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겉면에 뭐가 붙어 있느냐고 물으니 수많은 자석이라는 답이 돌아와요.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저것이 돌면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하죠. 그 자기장이 주변의 코일을 통과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며 김 과장이 손짓으로 설명합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지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보는 건 처음이라며 감탄하자 그가 미소를 짓죠.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와이어가 회전자를 감싸 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됐어요. 거대한 원통형의 회전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지면을 떠나죠. 수십 명의 관계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무거운 침묵이 현장을 감싸는데 기계 소리만 들려요. 저게 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속삭이듯 물으니 김 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답하죠.
수년간의 공사가 수포로 돌아간다며 와이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낍니다. 회전자가 허공을 가로질러요. 벌브 케이스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데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죠. 조금 더 왼쪽이라는 나직한 지시가 떨어지며 크레인 기사가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센티미터 단위의 움직임이 계속되는데 회전자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방인 벌브 케이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멈추죠. 강철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며 아슬아슬하게 틈새를 통과합니다. 손에 땀이 난다며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도 마찬가지라고 작게 웃어요.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가운데 마침내 쿵 하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심장이 제자리를 찾죠. 회전자가 벌브 케이스 안에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성공이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눈가를 붉히며 수긍해요. 현장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돌기 시작하면 비로소 차가운 바닷물이 뜨거운 전기로 바뀌게 된다며 김 과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요. 죽어있던 기계에 생명이 깃드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인들은 기계에 영혼을 불어넣는 법을 알고 있다며 내가 감탄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젓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겸손하게 답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장인의 경건함을 봅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 의식이었어요. 잠시 후 간단한 기념식이 열리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을 축하하죠. 차가운 캔을 손에 쥐고 완성되어 가는 발전소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회전자가 자력을 만들면 그것을 전기로 바꿔주는 것은 고정자의 몫이에요. 회전자를 감싸는 이 거대한 원형 구조물의 내부를 살펴보기로 하고 안전모를 쓰고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죠. 안에 들어서는 순간 눈을 의심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며 놀라자 김 과장이 피식 웃어요. 거대한 원형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대성당 내부에 들어온 것 같죠. 이 벽의 구조를 아시느냐며 그가 물어봅니다. 모른다고 고개를 젓자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해요. 핵심은 코어라 불리는 규소 강판이라며 놀랍게도 이 거대한 벽은 통짜쇠가 아니라고 하죠. 얇은 철판을 겹겹이 쌓아 만든 거라는 말에 귀를 의심합니다. 몇 장이나 되느냐고 물으니 6만 5천 장이라는 답이 돌아와요. 6만 5천 장이라고요? 되묻자 김 과장이 진지하게 수긍하죠.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는데 믿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왜 통짜로 만들지 않느냐고 물어요. 훨씬 쉬울 텐데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젓죠. 통짜소에는 자기장에서 열이 발생한다며 효율이 떨어지고 장비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얇은 규소 강판을 겹겹이 쌓으면 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학적 설계라며 김 과장이 자부심을 드러내죠. 단순히 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느냐고 물으니 완벽한 원형을 만들기 위해 고압으로 압축해 빈틈을 없애야 한다고 답해요.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틈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죠. 작업 현장을 지켜보니 작업자들이 한 장 한 장 철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장이나 쌓느냐고 물으니 숙련공이 집중하면 1000장 정도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와요. 그러면 6만 5천 장을 쌓는데 2달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것도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작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표정을 굳혀요.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며 진동이 발생한다고 하죠. 결국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며 심각하게 말합니다. 압축 과정도 지켜봐요. 거대한 프레스가 쌓아 올린 철판을 누르는데 엄청난 압력으로 빈틈을 없애는 거죠. 이토록 예민하고 거대한 장치를 이동시키는 것 또한 난제라며 김 과장이 설명합니다. 완성된 고정자는 무게가 수백 톤에 달해요. 조금만 기울어져도 내부 구조가 틀어진다며 전용 이동 장치를 부착해 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야 한다고 하죠. 숨이 막히는 작업이라며 마치 거인의 혈관을 잇는 수술과도 같다고 비유합니다. 손으로 철판 표면을 만져봐요.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지는데 이 한 장 한 장에 엔지니어들의 땀이 배어 있죠.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들의 집요함이라며 김 과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6만 5천 번의 집중과 인내가 이 구조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며 먼 곳을 응시하죠. 비로소 그 집념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김 과장이 내 어깨를 두드려요.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철판이 그 증거라고 하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침내 수차의 날개인 러너가 모습을 드러내요. 직경 7.5m의 거대한 프로펠러인데 이것이 물살을 받아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김 과장이 설명하죠. 러너 앞에 서서 그 크기를 가늠해보니 성인 남자 4~5명이 나란히 누워야 겨우 지름과 비슷합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이라며 감탄하는데 문득 뭔가 이상해요. 자세히 살펴보니 날개수가 적죠. 보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날개를 4개나 5개로 설계하는데 이곳의 날개는 단 3개뿐입니다. 왜 날개를 줄였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웃으며 물고기 때문이라고 답해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죠. 발전소에서 물고기 걱정을 하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자 그가 자세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곳 시화호는 원래 물고기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방조제를 막기 전에는 각종 어류가 서식하던 풍요로운 바다였다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바닷물이 다시 드나들게 된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물고기도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날개수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표정을 진지하게 바꿔요. 회전할 때 물고기가 다칠 위험이 크다며 프로펠러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다고 하죠. 죽거나 크게 다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PC 프렌들리 타입을 적용했다고 해요. 영어로 물고기 친화적이라는 뜻인데 날개수를 최소화하고 날개 사이의 공간을 넓혔다고 하죠. 넓어진 틈 사이로 물고기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며 생명을 배려한 설계라고 강조합니다.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1초에 한 바퀴 정도로 조절했다는 답이 돌아와요. 일반적인 수차보다 훨씬 느린 속도라며 빠르게 돌릴수록 전기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물고기가 다칠 위험도 커진다고 하죠. 효율을 포기한 거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고개를 젓지 않아요. 오히려 끄덕이며 전기를 조금 덜 생산하더라도 생명을 지키겠다는 철학이라고 답하죠. 효율보다 공존을 선택한 거라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말문이 막혀요.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 이곳은 죽음의 호수라 불리던 곳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발전소를 지으면서 물고기 걱정을 하다니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생명을 미리 배려하고 있다며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미소를 짓죠.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태도라고 하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우리는 죽은 바다를 살리려고 이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요. 바다를 살리면서 그 안에 생명을 해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반문하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죠. 그제야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거대한 소생장치예요. 죽어가는 호수에 바닷물을 다시 불어넣고 생명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김 과장이 먼 바다를 바라봐요. 발전은 그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에 가깝다며 본질은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죠. 러너를 다시 바라봐요. 3개뿐인 날개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데 효율을 포기한 약점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배려의 증거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자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수차 발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심장이라면 물을 통제하는 것은 수문의 몫이에요. 오늘은 수문 설치 현장을 방문하는데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또 다른 핵심 시설이라며 김 과장이 안내하죠.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철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게 다 수문이냐며 놀라자 그가 미소로 답해요. 총 8개의 수문이 설치되는데 바다의 출입을 관장하는 문지기들이라고 하죠. 수문 앞으로 다가가니 고개를 한참 들어야 꼭대기가 보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하나당 폭 15.3m의 높이 12m라는 답이 돌아와요. 아파트 4층 높이의 거대한 강철벽이 눈앞에 우뚝 서 있는데 상상 이상의 스케일이죠.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무려 194톤에 달한다고 해요.
대형 트럭 수십 대를 합친 무게라며 이 거대한 철문이 바닷물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막아선다고 하죠. 이렇게 큰 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해요. 밀물 때 바닷물을 가두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는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며 그 과정에서 물의 흐름을 정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하죠. 수문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압이라며 김 과장이 표정을 진지하게 바꿔요. 수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그 밑바닥은 해수면 아래 16m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깊이 내려갈수록 물이 누르는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 깊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철판이 종이장처럼 구겨질 수도 있다는 답이 돌아와요. 바닷물의 압력은 상상 이상이라며 잘못 설계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죠. 수심 16m에서 수문이 받는 압력을 계산해보니 제곱미터당 약 1.6톤의 힘이 가해집니다. 전체 수문 면적을 고려하면 엄청난 총압력이라며 고개를 젓자 김 과장이 그래서 특별한 설계를 적용했다고 해요. 수문의 단면도를 보여주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철판 두께가 두꺼워지지요. 수압이 강한 부분을 더 튼튼하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위쪽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해요. 수압이 약하니까 굳이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거라고 하죠. 구조도 더 오밀조밀하게 설계했는데 내부에 보강재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보니 마치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운 것 같아요. 아래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구조라며 감탄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죠. 단순한 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물으니 바다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방패라고 답해요. 그의 표현이 정확하다며 동의하죠. 이 수문은 문이라기보다 방패에 가까운데 16m 깊이의 심해에서 묵묵히 버티는 강철의 수호자였습니다. 설치 작업을 지켜봐요. 거대한 크레인이 194톤짜리 수문을 들어 올리며 제자리에 정확히 끼워 넣는 작업이 시작되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바닷물이 새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문이 제자리를 찾아요. 8개의 거대한 문이 일렬로 늘어서는데 장관이 따로 없죠.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들이라며 김 과장이 뿌듯하게 바라봅니다. 바다의 구조물을 짓는다는 건 소금기와의 끝없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육지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김 과장이 도장 작업 현장으로 안내하죠. 오늘은 그 전쟁의 현장을 살펴봅니다. 염분이 왜 문제냐고 물으니 강철의 천적이라는 답이 돌아와요. 소금기가 묻은 바닷물은 철을 빠르게 부식시킨다며 단단하던 강철이 서서히 녹슬어 약해진다고 하죠. 따개비 같은 해양 생물들도 문제라고 합니다. 따개비가 왜 문제냐고 되묻자 김 과장이 구조물에 달라붙어 자라면서 표면을 손상시킨다고 해요. 부식을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며 눈살을 찌푸리죠. 숨은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매끄러운 도장면이 손끝에 느껴집니다. 이 얇은 막이 바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며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페인트가 중요하냐고 물으니 도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며 단호하게 답하죠. 그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보통 도장 두께가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민물댐 수문은 300에서 350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칠한다고 해요. 머리카락 두께의 3배에서 4배 정도라며 그 정도면 충분히 보호가 된다고 하죠. 여기도 그 정도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곳은 바다라며 민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라고 해요. 염분 농도가 수십 배 높고 파도의 충격도 훨씬 강하다며 기준을 2배로 높였다고 하죠. 2배라고요? 놀라며 되묻자 무려 650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도장을 입혔다고 답해요. 바닷물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라며 자부심을 드러내죠. 두껍게 바르면 끝이냐고 물으니 그가 고개를 젓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도료의 성분을 언급해요. 일반 페인트에는 신나라는 용제가 들어가는데 페인트를 묽게 만들어 바르기 쉽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나가 문제라며 표정을 어둡게 합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으니 신내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페인트가 마르면서 신나가 증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또는 물속으로 퍼진다고 하죠.
바다 생물에게 치명적이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신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신나 타입의 친환경 도료를 사용했다고 답해요. 영어로 논신너라고 부르는 특수 페인트라며 독성 걱정 없이 바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바다를 살리겠다면서 독성 페인트를 바를 순 없지 않겠느냐며 김 과장이 나를 바라봐요. 그의 대답은 명쾌한데 혀를 내둘렀죠. 보이지 않는 페인트 한 겹까지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들의 디테일에 감탄합니다. 도장 작업을 지켜봐요. 작업자들이 특수 분사 장비로 페인트를 뿌리는데 균일한 두께로 코팅하는 것이 관건이죠. 한 번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고 말리며 여러 겹의 층을 쌓아 올립니다. 이 페인트가 몇 년이나 버티느냐고 물으니 제대로 시공하면 20년 이상 간다는 답이 돌아와요. 20년 동안 거친 바다에서 버틸 수 있다니 대단하다며 감탄하죠. 물론 중간중간 점검하고 보수해야 하지만 기본 수명 자체가 긴 겁니다.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철학에 가깝다며 내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미소를 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태도라고 하죠. 비로소 이 프로젝트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발전소의 형태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죠. 시화호의 수질관리팀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발전소 건설의 근본 목적은 전기가 아니라 수질 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연구동이 어디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발전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며 안내해줘요. 하얀 건물 안에 각종 분석 장비가 가득한데 실험실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나죠. 수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계시군요라며 연구원에게 인사합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링 선박으로 안내해요. 정기적으로 호수 곳곳을 돌며 샘플을 채취한다고 하죠. 배에 올라타니 작은 연구선이 시화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탁하던 물빛이 예전보다 맑아진 것 같다며 중얼거리자 연구원이 미소를 짓죠. 정해진 지점에 도착하자 연구원이 장비를 꺼내요. 코어라고 불리는 원통형 도구인데 이것을 바닥까지 내려 퇴적물을 퍼 올린다고 하죠. 바닥의 흙을 왜 분석하느냐고 물으니 오염물질은 바닥에 가라앉아 쌓인다고 합니다. 물만 깨끗해 보여도 바닥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소용없다며 연구원이 설명해요. 진짜 수질을 알려면 퇴적물을 봐야 한다고 하죠. 코어가 올라오는데 진흙이 가득 담긴 원통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마치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의사 같다며 감탄하자 연구원이 피식 웃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분석이 시작되죠. 갯벌 퇴적물 속에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중금속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현미경 앞에 앉은 연구원의 눈빛이 진지한데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보여드리겠다며 차트를 꺼내요. 1996년에 이곳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17.4ppm의 죽음의 호수였다고 해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처참한 수치라며 연구원이 고개를 젓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물속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물이 썩었다는 뜻이라는 답이 돌아와요. 생물이 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 연구원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3.4ppm이라고 답해요. 눈을 의심하며 되물었죠. 17.4에서 3.4로 5배나 좋아졌다니 바닷물을 유통하기 시작한 효과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채취한 흙을 보여주며 보시라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개와 갯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다며 연구원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송긋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니 이 작은 녀석들이 돌아왔다는 건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원의 손길이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살피듯 신중해요. 끊임없이 수온과 염분과 산도를 체크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인간이 망쳤던 자연에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사죄하고 있다며 내가 중얼거리자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여요. 숫자로 증명하고 생명으로 확인받는 진정한 반성문이라며 김 과장이 조용히 덧붙이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모니터링이야말로 시화호의 진짜 기적이라며 감탄해요.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 자연을 살리고 있죠.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구조물 공사가 끝나요. 모든 장비가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남았죠. 충수 작업이라며 김 과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가물막이 안쪽 마른 땅에 다시 바닷물을 채워 넣는 것이에요. 수년간 공들여 지은 구조물이 물과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며 그가 목소리를 낮추죠. 현장 소장의 표정이 굳어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작업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완공이라는 답이 돌아와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되묻자 김 과장이 잠시 침묵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무거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언제 물을 채우느냐고 물으니 60일에 걸쳐 천천히 진행한다고 해요. 140만 톤이나 되는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느냐며 놀라자 그가 고개를 젓죠. 세 단계로 나누어 조금씩 채워나간다며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고 물으니 누수를 잡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와요. 물이 차오르면서 수압이 높아지면 미세한 틈으로 물이 배어나올 수 있다고 해요. 콘크리트 이음새나 볼트 구멍 사이로 스며든다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문제라고 하죠. 한번 물을 다 채우고 나면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불가능하냐고 물으니 수십 미터 깊이의 물속으로 잠수해서 작업할 수는 없다며 김 과장이 손사래를 쳐요. 되돌릴 수 없다는 말에 긴장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조금 채우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며 구조물 곳곳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 충수가 시작되죠.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데 벽면에 물 높이를 표시하는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발목 높이, 그 다음은 무릎 높이까지 구조물이 점점 물에 잠겨갑니다. 점검팀이 투입돼요. 손전등을 들고 벽면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물방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 예리하죠. 여기 물이 비친다며 한 작업자가 외칩니다. 벽면에서 아주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는데 즉시 보수 작업이 들어가요. 마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틈이 수압을 받으니 드러난다며 김 과장이 설명하죠. 물은 정직하다며 약한 곳을 정확히 찾아낸다고 해요. 이렇게 한 곳 두 곳 보수하며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금 채우고 점검하고 고치고 또 조금 채우고 점검하고 고치는 과정이에요. 지루한 숨바꼭질이 60일 동안 반복되죠. 특히 발정이 쪽은 더욱 엄격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전기가 흐르는 곳에 물은 치명적이라며 단 한 방울의 누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밤낮 없이 현장을 돈다고 하죠. 조명을 밝히고 모든 이음새를 손으로 직접 확인한다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물의 흔적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60일이 지나고 마침내 최종 점검 날이 밝아요. 현장의 모든 시선이 소장에게 집중되죠. 무정위에서 각 구역 담당자들의 보고가 들려와요. 1구역 이상 없음, 2구역 이상 없음, 3구역 이상 없음이라며 차례로 이상 없음 보고가 이어지죠. 마지막 보고가 끝나자 소장이 무정위를 들어요. 이상 없음, 최종 충수 시작하라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죠. 그 한마디에 현장이 함성으로 들끓어요. 6년간의 사투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함께 환호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밝아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 6년간의 사투가 결실을 맺는 날이죠. 새벽부터 현장에 도착하니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관계자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게 보여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거대한 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바다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요. 시동 신호가 울리죠. 거대한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며 194톤짜리 수문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틈새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가느다란 물줄기예요. 수문이 더 열리자 굉음과 함께 물이 쏟아지죠. 엄청나다며 감탄하자 김 과장도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푸른 바닷물이 발전소 안으로 밀려드는데 수천 톤의 물이 포효하며 터빈을 향해 달려가죠. 대자연의 힘이 느껴진다며 전율합니다. 물살이 터빈의 날개를 때려요. 거대한 러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은 점점 빠르게 회전하죠. 발정이 내부로 들어가 보겠느냐며 김 과장이 안내합니다. 회전자가 돌아가고 있어요.
주변의 코일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기판에 숫자가 올라가죠. 0에서 시작해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올라가며 발전량을 나타내는 숫자가 쉴 새 없이 뜁니다. 발전 시작됐다며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와요. 6년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리며 현장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청춘을 바친 이들이라며 김 과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고 물으니 연간 5억 5,200만 킬로와트시라는 답이 돌아오죠.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하자 인구 50만 도시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놀라자 김 과장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더 놀랍다고 해요. 만약 이만큼의 전기를 화력발전소에서 만든다면 연간 86만 2천 배럴의 석유를 태워야 한다고 하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거라며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약 1,0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생긴다는 답이 돌아와요. 해외에서 사들여야 할 석유를 받아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라며 푸른 파도가 곧 돈이라고 하죠. 프랑스 랑스 발전소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에너지가 한국 서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나의 조국이 반세기 동안 지켜온 기록이 무너지는데 분하지 않냐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오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싶다며 웃어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며 더 나은 기술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드니까요. 검은 영이 대신 푸른 파도가 전기를 만드는 광경이라며 감탄하죠. 웅장한 기계음 속에서 에너지의 미래를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돌아가는 터빈을 바라보며 김 과장과 함께 미소를 나눴습니다. 발전소가 가동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자연이에요. 하루 2번 거대한 바닷물이 호수로 드나든다며 김 과장이 수평선을 바라보죠. 밀물 때 들어오고 썰물 때 나가면서 물을 순환시킨다고 합니다. 갇혀있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느냐고 물으니 그가 환하게 웃어요. 신선한 바닷물이 썩은 물을 밀어낸다며 호수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하죠. 효과가 즉각적이냐고 되묻자 수질 데이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연구원들도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 감소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연간 31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는 답이 돌아와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온다며 고개를 갸웃하자 소나무 수백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다고 설명하죠. 거대한 숲을 조성한 것과 같은 효과라며 감탄해요. 나무를 심지 않고도 탄소를 줄인 거라며 발전소가 숲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하죠.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연간 8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답이 돌아와요. 환경을 살리면서 돈까지 버는 거라며 일석이조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라며 김 과장이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요. 발전소가 가동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물빛이 달라졌죠. 탁하던 수면이 이제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악취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를 찌르던 그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며 김 과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죽음의 호수는 이제 없느냐고 물으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죠.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돌아오고 있다며 수질이 개선되자 어류가 서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며 김 과장이 수면을 가리키죠. 철사에도 날아든다며 물가에 먹이가 생기니 새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떼를 보며 미소가 지어져요. 갯벌에서 개들이 기어다니는 게 보이죠. 작은 생명들이 땅을 뒤덮고 있는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며 김 과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통해 증명해냈다며 내가 조용히 입을 열어요. 뭘 증명했느냐고 그가 묻자 개발과 보존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답하죠. 둘은 공존할 수 있다며 기술이 올바르게 쓰일 때 인간은 자연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화호가 그 증거라며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프랑스인인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며 말을 이어가죠.
물론 그들의 기술력은 대단했고 세계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진짜 배운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김 과장이 물어와요. 자연과 공존하려는 태도라고 답하죠. 겸손함과 책임감이라며 그들은 발전소를 지으면서도 물고기를 걱정했고 페인트 하나도 친환경으로 골랐다고 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자연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서해의 붉은 노을 아래 발전기가 묵묵히 돌아가요. 파도 소리와 기계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자연과 기술이 함께 노래하는 것 같죠.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자. 김 과장도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바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다와 손을 잡았다며 내가 조용히 말해요. 지배가 아닌 공존을 선택했다며 그것이 바로 시화호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저 노을처럼 시화호의 미래도 밝을 거라며 김 과장이 미소를 지어요. 확신한다고 답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루나가 전하는 국뽕 한 그릇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